공부 잘하는 사람이 최고였던 나라잖아요. 중국도 그랬고 뭐 일본은 다르지만 한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받지 않으면 농사져서 산에다가 나무 심어서 큰 부자인데도 나는 성공하지 못했어 라는 생각을 아주 뿌리 깊게 좀 가진 것 같아요. 이런 사회를 그래서 권위주의적인 사회라고 좀 얘기를 하고, 대인관계 거리가 굉장히 짧은, 굉장히 가까운 사회인 거죠. 안녕하세요. 마음정비사 한창수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 있나요? 그 예전에 사회학 하시는 교수님이 한국인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를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 연구 결과들을 보면 놀랍게도 잘생기고 돈이 많으면 자존감이 높대요. 근데 뭐 사실은 그거는 일정 정도 우리가 다 예상하는 거죠. 뭐 어느 정도의 외모와 어느 정도의 경제력은 사실은 자존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근데 그거 외에 좀 특징적인 것들을 보니까 주변에서 인정을 받으면, 잘한다 박수 받으면, 그러면 자존감이 높대요. 그리고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다른 게, 배우자가 인정을 하는 사람, 그다음에 부모가 인정을 하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이 공통점이 있죠. 남들이 보기에 괜찮으면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주변의 친구들 보면 그 자존감, 남들이 나한테 좀 보기 괜찮게 하려고 화장도 이쁘게 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그게 사실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화장하고 꾸민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남들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도 좀 있잖아요. 뭐 그렇게 따지면 그 몇백만 원짜리 백 들고 있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와 소리 한번 들으려고. 남들의 눈에서 인정을 받는 것에 자기의 자존감을 걸어놓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심리학 책들에서 보면 자존감의 근원은 뭐냐라고 하면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한테 다니시는 분 중에 엄마가 나를 인정을 안 해서, 직장에서 나를 인정받지 못해서 자존감 떨어지고 우울증 생기고 불면증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반면에 이런 분도 있어요. 불면증 때문에 이제 가끔 오시는 분인데 되게 허름하게 잠바 입고 청바지에 막 먼지도 묻어 있고 구멍도 조금 나 있는 나이 드신 어르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뭐 필요하면 약도 처방해 드리고 그랬는데, 이분은 알고 봤더니 저 강남에 아주 큰 건 아닌데 그저 그냥 소소하게 한 100억대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더라고요. 뭐 아시잖아요.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는 자기 시험 보고 나서 자기 시험 잘 봤다고 자랑 안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좀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은 나 돈 많다고 자랑하거나 뭐 비싼 거 이렇게 걸치고 다니거나 이러는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남자친구 정말 잘생긴 남자친구는 내 남자친구 잘생겼다고 여기저기 막 자랑하지 않잖아요. 왜냐? 이미 내 걸로 나의 자존감은 어느 정도 올라가 있으니까. 다시 얘기하면 남들한테 인정받지 않아도 되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을 안 받고도 편안하게 살기는 쉽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득도한 사람들, 절에 가서 면벽 후련 쌓고 이제 누구의 인정도 받지 않아도 나는 그냥 편안하게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드물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있어요. 내 가족한테 인정받고 내 배우자한테 인정을 받는 걸로 밖에 나가서는 인정을 조금 덜 받아도 그 인정을 받으려고 막 애쓰거나 막 애달바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자존감 높은 분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해외보다 한국이 타인의 시선에 민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대인관계 거리가 좀 짧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사회학 책들을 몇 개를 보면 뭐 오래된 연구긴 하지만 서구 사회에 비해서 동양권 사회, 특히 뭐 한중일로 대표되는 사회는 농사를 짓는 집단이잖아요. 농사를 지니까 아주 좁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고 그분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일을 해야 먹고 사는 지역이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거나 인정을 받지 못하면 뭐 그냥 창피하고 뭐 수치심만 느끼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 자기 농지가 있는데 그 돌아가면서 서로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너는 너 혼자 해, 우리는 우리끼리 할 테니까
이런 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들한테 인정받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유교 사회 또 이렇게 이런 사회에서는 시험을 봐서 우리 과거 시험으로 인정받고 그러는 사람이 최고라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최고였던 나라잖아요. 중국도 그랬고 뭐 일본은 조금 다르지만 한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받지 않으면 나는 사실은 농사져서 큰 부자고 산에다가 나무 심어서 큰 부자인데도 나는 성공하지 못했어 라는 생각을 아주 뿌리 깊게 좀 가진 것 같아요. 반면에 이런 사회를 그래서 권위주의적인 사회라고 좀 얘기를 하고, 대인관계 거리가 굉장히 짧은, 굉장히 가까운 사회인 거죠. 반면에 멀찍이 떨어져 있는 거리를 가진 사회에서는 그게 상대적으로 덜한 것 같아요. 예전에 세미나 때문에 이제 미국 유학생활을 하다가 어디 좀 아리조나 쪽에 이렇게 세미나 때문에 운전을 해서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몇 시간을 운전을 해도 사람이 없더라고요. 집 한 채가 보였는데 집 한 채 앞에 마트가 있길래 거기서 이제 물 하나 사고 봤더니 거기는 그 사람들 거기 사는데 하루에 뭐 한 10사람 볼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뭐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렇게 몸을 꾸민다든지,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외모를 가꾼다든지, 뭐 비싼 옷을 입는다든지, 이런 거에 사실은 크게 연연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물론 가지고 살고 있는 마음속의 문화 자체가 외모와 외부를 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실질적이고 프랙티컬하고 실용적인 거에 집중하는 문화를 가진 사회도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도 보면 약간 허세가 낀 것처럼 그 겉모양, 남들한테 보이는 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자기 생활에 열심히 하고 자기가 하는 일의 완성도를 높이는 거에 집중하는, 사실 그런 분들을 되게 실용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실질적인 사람. 하늘하늘하고 예쁘지만 겨울에는 추운 옷보다는 약간 투박하지만 따뜻한 옷을 사는 사람들처럼, 이런 사람들이 좀 이렇게 서구 사회나 이런 쪽에는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겠다. 물론 서구라는 것도 우리가 얘기하기엔 한국 한중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서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동남아 이런 데도 빼고 사실은 서양이라는 데도 굉장히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는 해요. 지금 말하는 서구 사회라고 하면 대인관계 거리가 조금 멀고 조금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게 뭐 북유럽이라든지 아니면 그 미국, 영국 이런 그리스도교와 기독교와 코케이시안 백인들이 주로 주종을 이루고 있는 사회를 이제 서구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 군의관 할 때 외국에서 이제 평화유지군 군의관으로도 이제 한동안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온 군인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북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한 나라에 유엔군 장교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던 나라인데, 그 뭐 각국 중국군, 러시아군, 미군, 프랑스군, 덴마크군, 뭐 좀 아프리카군까지 다양한 나라를 만나면서 얘기를 나누고 뭐 술도 한잔하고 그랬었는데, 제 결론은 뭐였냐 하면, 한국과 이런 동양, 특히 동북아시아가 조금 특이한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영국, 미국이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나머지 나라는 다 비슷해. 나머지 나라는 다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고 가족의 행복과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이거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뭐 말레이시아, 뭐 인도, 러시아, 크로아티아, 폴란드 이런 나라들도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면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 그다음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원하는 건 되게 비슷하겠다. 그 되게 프로테스탄트 그리고 엄격한 신앙을 중심으로 하던 사회에서 시작한, 그분들이 리더를 하고 있는 게 뭐 영국이나 미국 쪽이잖아요. 그쪽 나라가 약간 조금 독특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에서 타인의 인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프리카나 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나라 국가에서는 나쁜 짓을 한 친구,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친구한테 내리는 형벌 중에 그런 게 있대요. 없는 사람으로 치는 거, 그리고 죽은 사람으로 치는 거. 그러면은 나 모르는 척하면 땡큐지, 뭐 그냥 혼자 조용히 넷플릭스 보고 방에서 편의점 음식 사 먹으면 되지, 그러는데 그 사회에선 남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유령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죽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대요. 굉장히 고통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동남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이렇게 한국과 중국 같은 데서는 농경사회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거, 이거 상부상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부조를 주고받는 거. 이러지 않으면 내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삶을
많이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적으로 유목민이나 사냥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살던 분들은 소그룹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내 거 내가 잡아서 이렇게 먹고 그런 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타인의 인정이 좀 덜 필요했을 수 있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특징과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건 사람마다 조금 다를 텐데 이제 클리닉에서 마음 정비하러 오신 분들을 만나고 또 아무래도 클리닉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도 저도 직업병이 있잖아요. 사람들의 마음 상태나 그분의 성격이나 이런 걸 알게 모르게 저도 이렇게 느끼는 직업병이 있는데 분석을 하는 건 절대 아니고 근데 그러다 보면 제가 느끼기에 이건 저의 편견일 수는 있는데 자존감이 높은 분들은 일단 첫 번째가 감정 동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감정 동요가 많지가 않고 물론 가장 그 근본에는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거죠. 감정 동요가 심하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사람이 지나가다가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왠지 모르게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은 말 아니면 아무한테도 얘기는 안 했지만 내가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것 같은 사람의 얘기를 하면 은근히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그 은근히 기분 나쁜 게 대부분 사람들한테는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니까 그게 밖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특히 이 동아시아권에서는 한국 사회에서는 감정 표현이 서구 사회보다 조금 더 이렇게 많은 편이니까 특히 아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는 그 감정 표현이 조금 더 많다고 하는데 이 자존감이 높은 분들은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나한테 별로 상처를 안 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내 자존감의 근원은 그 사람이 아니고 나니까 그런 거고. 물론 그 나라는 게 내 마음속일 수도 있고 내 지갑일 수도 있고 나의 뭐 학력일 수도 있고 나의 지식일 수도 있고 어찌됐건 간에 감정 동요가 쉽지 않다. 왜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가 어디서 얘기한 다른 영상들 보시면 제가 왜 머리가 나빠서 이렇게 화내고 감정 컨트롤 못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머리가 나쁜 것도 이게 감정 컨트롤이 안 되니까 전두엽이 감정을 이렇게 한번 조절하고 프로세싱을 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미처 거르지 못하고 감정을 그냥 토해내듯이 표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특징인 거고. 근데 자존감이 높은 분들은 그거를 여유를 가지니까 뭐 감정이 쉽게 요동하지 않으니까 그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나중에 그게 충분하게 이성적으로 우리 뇌에서 논리적으로 프로세싱이 된 다음에 표현이 되니까 외부에서 보기도 굉장히 여유 있어 보이고 차분해 보이고 저 사람은 꼭 뭔가 있어 보이는 태도를 보이는 분들이 많죠. 잘난 척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자존감 회복을 위해 자기 이해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성격도 다 다르고 사람마다 행동 패턴도 다르고 정신과 의사들은 흔히 이거를 기질이라고 불러요. 타고난 성격들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타고나기를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얘는 뭐라 혼을 놔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젖은 장작 같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트레이닝된 게 아니라 원래 성격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느긋하고 여유 있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일이 있으면 밤을 새서라도 바로 끝내놔야 속이 시원한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되게 새로운 거 만나면은 되게 열심히 새로운 게임 막 해보고 막 어떻게든 방법을 알아내고 그거 깨는 거에 막 도전의식을 느끼는 친구도 있는 반면에 안 해본 거는 하기 싫어하고 안 할라 그러고 이러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 동네에서 엄마랑 애기랑 이렇게 가다가 보면 자전거 탄 형이 지나가면 자전거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애가 엄마 나도 저거 타볼래 그러고 막 뛰어가는 애도 있고 엄마가 좀 타보라고 해도 난 못해 그러고 엄마 다리 붙들고 늘어지는 애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성격이라고 부르지를 않고 기질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템퍼러먼트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타고난 거예요. 유전적인 성향도 있고 부모한테 물려받은 성향도 있고 생활 환경에서 또는 성장 배경에서 느껴지는 배우는 것들, 몸에 익숙해진 것들이죠. 근데 이제 성격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뭐 1차적으로는 부모일 거고 형제 자매일 거고 동료들일 거고 그리고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한테도 영향을 받을 거고 직장에서도 직장 분들하고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나의 행동이 정해지죠. 나의 성격 패턴도 정해지고요. 뭐 우리 PD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집에서는 엄마 배고파 밥 줘! 그러지만 회사 와가지고는 와 배고프다 국밥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막 그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뭐 일부러 내숭을 떨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회생활과 성장 배경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 삶의 태도, 이걸 성격이라고 불러요. 성격이라고 부르는데 뭐 잘 모르겠다고 하면 흔히들 5가지 요인으로 분석을 하면 돼요. 외우기 쉽게 보통 큰 바다를 뭐라고 부르죠? 오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앞글자를 따서 부르는 겁니다. 첫 번째가 오픈니스, 개방성, 내가 얼마나 개방적인지를 알아보는 거고요.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새로운 경험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지, 안 해본 거라도 나는 해보겠다고 마음먹는 성격이 있는지. 두 번째가 성실성이에요. 영어로는 컨센셔스니스라고 부르는 거. 세 번째가 이 사람이 얼마나 외향적인지. 새로운 사람 만나서 서로 얼굴, 이름, 안면 두고 대화 나누고 이러는 거 쉽지 않죠. 근데 그거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쩔 땐 그게 부럽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쟤는 너무 나댄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외향적인 거. 또 하나는 어그리어블리스라 그래서 우호성. 상대방과 얼마나 우호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 굉장히 좀 까칠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유 없이. 근데 이유 없이 되게 편안해 보이고 되게 친근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이 이제 마지막 건데 얼마나 이 사람이 뉴로티시즘, 예민성이라고 부르는데 신경질적이고 예민한지. 그래서 흔히들 이제 사윗감이나 신랑 고르거나 아니면 내 배우자를 고를 때 어떤 사람을 구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직장에 내 후배를 하나 뽑아야 돼. 쉽게 말하면 내 부사수를 하나 뽑아야 돼요. 그리고 뭐 나이 든 사람이라면 내 사위를 이제 만나야 되는데 어떤 평가를 내리겠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개방적인지. 개방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도 못 만나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회사 와서도 나는 이런 거에 직종을 뽑습니다라고 하고 뽑지만 사실은 회사 들어와서 일하다 보면 새로운 일들 많이 생기잖아요. 난 정한 들어올 때 하기로 한 거 아니면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은 적응하기 힘들잖아요. 개방적인 거 아주 개방적이었으면 좋겠어요. 100점 만점에 한 6, 7, 80점? 근데 너무 개방적이어서 이것도 다 못 끝했는데 그냥 5만 가지 다 끌어들여서 손에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7, 8, 80점 정도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성실한 거는 많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 성실함은 한 80점 이상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외향적이고 우호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회사에서도 그렇고 가족끼리 만났어도 되게 외향적이고 우호적이면 좋겠는데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줌마들 중에 보면 전철 기다리다가 옆자리 총각하고도 대화 나누고 막 이러는 엄마들 있잖아요. 난 그 정도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한 6, 70점 정도면 충분해. 너무 나댈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그 N자로 끝난 거 뉴로티시즘, 예민하진 좀 않았으면 좋겠어. 되게 타고나기를 예민한 사람도 있지만 사회생활을 하거나 가정생활을 하거나 학교생활을 하면서 너무 예민하면 친구가 좀 몇 명 없어. 그리고 어떤 일 맡기기도 힘든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너무 예민하면 얘 되게 똑똑하고 일 잘하는데도 일 못 맡겨. 짜증 낼까 봐. 그리고 막 본인 스트레스를 너무 받을까 봐. 제 생각에는 예민성은 그냥 100점 만점에 한 3, 40점 미만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데 의사들을 뽑을 때 의대 졸업하자마자 이제 면허 따자마자 인턴이라는 의사를 처음 하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이런 성격 검사를 해요. 그래서 당신의 성격은 이만큼 우호적이고 개방적이고 그다음에 예민한 정도는 이 정도다. 왜냐하면 인생을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지냈지만 사실 자기의 성격 패턴이나 이런 거를 충분히 생각 못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특히 공부 많이 했다는 인간들이 좀 그렇잖아요. 시간 없어. 그러니까 그 자기 성격 패턴을 알아야 사회생활이라는 걸 시작을 하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일이 벌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겪게 되니까 자기 패턴을 모르면 나도 모르게 감정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왜 가끔 정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인데 학교 생활, 학창 시절 이후에 학생 때는 되게 조용하고 얌전했던 애인데 어느 날 봤더니 그 회사에 독종으로 소문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학생 시절에는 되게 아주 까불고 이러는 친구였는데 나중에 회사 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 거 보니까 되게 조용하고 그냥 말 없기 이렇게 사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어쩌면 자기 패턴은 모르고 있다가 그냥 그 회사 가서 그냥 회사에서 겪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을 겪으면서 스트레스는 다 나쁜 건 아니니까 그 일을 겪으면서 자기의 성격적으로 그냥
반응하는 대로 살다가 보니까 그냥 성격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왜 병원에서는 내과 의사는 꼼꼼하고 정형외과 의사들은 승질 더럽고 괄괄하고 술도 잘 먹고 운동도 잘하고 뭐 이런다는 편견들이 있는데 이것도 그런 거예요. 원래 성격은 다 다를 텐데 그 분야의 성격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아마 이런 방송 관련해서 일하는 분들도 편집하는 분들의 성격과 이런 기획을 하는 분들의 성격과 또는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의 성격은 조금씩 다를 거거든요. 좀 달라야 되겠죠. 좀 달라야 되니까 본인의 성격이 그쪽으로 이렇게 조금 변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원래 내 성격을 모르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승질 부리거나 아니면 예민해지거나 그냥 조용히 말없이 참거나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원래 모습과 다른 데로 가다 보면 우울증이 생기거나 무기력증이 생기거나 또는 분노 조절 문제가 생기거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의 패턴을 아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존감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 동양인을 포함해서 사람들의 자존감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집단 속에서의 나의 모습이 사실은 자존감을 중요하게 정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 판단의 기준은 그 사람이 아니고 나여야 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모든 판단의 기준은 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안 읽었는데 모두가 다 읽었다고 하는 책들 중에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월든이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다 안 읽었어도 읽은 척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자기 마음의 북소리를 따라서 살아야지 남의 북소리를 듣고 따르면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잃고 허겁지겁 살게 된다고. 북소리는 사람마다 다를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알레그로로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알레그레토로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아주 아다지오로 천천히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니까 내 마음의 속도, 다시 얘기하면 네가 좋아하는 게 뭐니? 그거에 맞춰서 자기 판단을 하는 게 자존감의 가장 기본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